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이 시원하게 한국 사회의 이 수구 세력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셔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 그 부동산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들어가기 전에 예,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러 건 있었죠. 예, 저는 우선 전광훈 목사님, 예. 그냥 표적 수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것이 좀 대단히 좀 의도적이고 좀 웃긴다 이렇게 예. 생각되고, 또 더욱 재밌는 것은 이번에 이제 전광훈 목사를 이렇게 이단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 안에서 예. 목사들끼리 지금 정권에 예. 호응해서 거짓을 하고 있죠. 예. 아니 그 사람들도 다 이단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하려면 그 사람들도 다 이단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 이단이 아니고 네. 순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가 과연 몇 명 되는지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5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목사는 뭐 훨씬 더 많겠죠. 예. 그런데 이단은 기준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이단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신천지처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돈을 먹는달지 여자를 만진달지 그런 경우는 뭐 이단은 아니지만 여간 문제가 부적절한 되고. 사람이고. 그런데 이단은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교회 목사도 이단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성경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단으로 치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하면 아마 뭐 살아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비를 하더라도 딴 때 해야지. 때와 장소가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8.15 이래가지고서 뭐랄까 이 모든 국민들의 열망 이걸 결집해가지고 하는 마당에 거기서 이단 한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우스꽝스럽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악에 맞서서 목사들이 동료를 고발하는 행태를 지금 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일 지저분한 게 팔아먹는 거죠. 예. 예?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목사들이 특정한 목사를 지금 팔아먹는 거잖아요. 이 독재 권력 앞에. 그러니까 뭐 싸울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해야지. 지금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데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자신은 과연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정당한 성직자의 삶을 살아온 목사들이 개중에 몇 명 있는가? 이것도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네, 자, 이 말씀 하셨으니까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검찰이 지금 삼성 이재용을 옹호하는 글을 막 칼럼 같은 데 쓰고 떠들어 제낀 교수나 지금 뭐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오라고. 뭐 겁주어서 오라서 해서 겁줘서 뭘 걸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떠들라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떠들으라고 분식회계 사기를 그걸 보여주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황 소장님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 듣고 너무너무 또 유쾌하더라고요. 검찰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멋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또 한 가지 제가 엊그저께 재밌게 본 것은 무슨 뭐 홍정욱 씨가 또 뭐 서울시장 나온다고 어쩌고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코빼기도 안 비치던 친구가 무슨 낯짝으로 서울시장 한다고 나서는지 참 철면피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참
세상이 좀 어려우니까 싹 도망갔다가 그러니까요. 예, 가서 이제 돈 완전히 버는 일 일중하다가 또 때가 되니까 와가지고 완전 쓰레기죠. 예. 가만히 있으면 쓰레기 아니에요. 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쓰레기 아닌데 예.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숨어 있다가 예. 이제 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기어 나와가지고서 시장하겠다고 저런 쓰레기 이런 아주 쓰레기죠. 예. 그다음에 우리 또 그 최대집 그 의사 협회 회장님께서 예, 감옥에 가시겠다고 예. 예, 그래서 좀 대단한 결단을 하셨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 감옥에 가기로 했으면 진짜 감옥에 가야 돼요. 네. 그 저기 그만큼의 강한 말을 해야 돼요. 예, 예. 강하게 비판하면 잡아갈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네, 좀 예. 한번 어찌 되나 좀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 부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네, 예, 못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네. 자, 보수 시민 먼저요. 운동에 있었는 데서 이야기합니까? 예. 이제 몇 번 방송을 하니까 예. 나는 열심히 뭐랄까 저축해가지고 집 한 채 사고 또 한 채 사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비판하면 되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것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질문하는 사람은 왜 그러니까 그럽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 리스닝 예,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 분석해서 듣는 그런 그 능력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판하는 사람은 가진 자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집을 가지고 뭐 사람이 욕심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욕심이죠.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죠. 예. 자, 그렇지만 집 한 채로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전혀 비판할 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다만 집 한 채 사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가지고 뭐 세금을 가지고 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임차인만 사람이냐 임대인도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예. 거리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오피스텔을 막 7채 8채씩 가진 사람이 임대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천박한 거죠. 투자할 때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까? 수입이 좋다고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주택을 2채를 갖거나 3채를 갖는 분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경제활동으로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만 사람이냐 임대인도 사람이다 이런 주장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 개인은 우리는 비판한 적도 없고 뭐 그렇지만 국가 정책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주택 이상은 소유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많이 갖는 것은 괜찮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지금 국민이 50%가 그 집을 못 갖게 되었고 또 폭등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2주택 소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기꾼들이랄지 사모펀드 투기꾼들이랄지 중국 자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나쁜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소유도 엄격하게 금지해야 되고요. 황 소장님께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재벌 건설사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재벌 건설사들의 이제 그런 전속 나팔수들 있잖아요. 이 가수들 공급 확대해요. 뭐 자유시장 좋아요. 마기선 좋아요.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자니까 청와대 관계장관들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들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런 인간들이 사악하다고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오피니언 리더들
오피니언 리더들도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합 비평하는 사람들, 뭐 정치, 그다음에 경제 다 맨날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로서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유력 시민운동 지도자들도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력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국민의 관심을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겨가지고 무주택에 관한 언급은 말을 안 해요. 그것은 결국은 중요한 문제를 감추는 효과가 있다죠. 그렇죠. 정권의 부동산 정책만 비판하지. 그래서 무주택자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집이 없는 사람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말까지는 절대 안 하죠. 안 해요. 앞에서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무주택에 관한 언급을 안 함으로써 문제를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나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주택 한 두 채 갖는 분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국민 50%가 무주택이니까 이 사람만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주택자는 현재 주택을 취득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월세 노예가 됐으니까 이제 제1차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지만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좀 집이 좀 낡은 집,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조금 우량 주택을 취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갭도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모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못 사요.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분도 서울에 상경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있겠죠. 이분도 못 해요. 왜냐하면 값이 뛰어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 주택에 사는 분들도 사정상 큰 주택을 갖고자 한데도 올라버려서 못 사요. 저축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만이 아니라 전부가 저는 뭐 산수를 잘 못하지만 대략 한 80% 이상이 전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주택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주택자도 자녀가 장성하면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얘기하셨죠, 소장님께서. 자녀가 둘 이상이면은 그 자녀는 어떻게 집을 사주냐는 거예요. 자기 집값이 오른 것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 자식에게 그거 또 하나 집을 마련해 줘야 될 텐데. 북한이 그래서 보면 북한에서 뭐 좋은 신분 계급이라도 결혼을 해도 못 나가고 같이 산다는 건 좁은 집이에요. 방마다 따닥따닥. 그러니까 1주택자도 자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노래 부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 국민이 집의 노예가 된다. 무주택자만이 아니라 다른 집이 있는 분들도 다 집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무주택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가 없어요.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데 생존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데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폭동뿐이에요. 뭐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그것은 공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그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쿄로 크레나메 이렇게 피라미드잖아요. 무주택자의 이제 집세 노예들이 됐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삼모사가 아주 재밌네요. 조삼모사 그 원숭이. 원숭이요. 원숭이 아침에 3개 줄 테니까 뭐 저녁에 4개 줄게. 원숭이가 막 화를 냈어요. 아침에 4개 주라. 그러면 아침에 4개 줄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지금요. 문제는 핵심은 이건데 예. 문제의 핵심은 이건데 이것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지금 세금을 올렸다 내렸다 장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공급 확대라는 말장난, 그렇죠. 내지 또 규제 완화라는 말장난. 예. 그 말장난의 결과는 전부 재벌 건설사들. 예. 좋은 일. 예. 그 노무현 때도 세금 많이 올렸죠. 많이 올렸죠. 그다음에 이명박 때도 올린다고 그랬죠. 예, 올린다고 박근혜 때도 올린다고 예,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은 세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야 하잖아요. 올랐어야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슬그머니 다 내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쇼라는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노무현 때 5% 올리고 뭐 이명박 때 5% 올리고 예. 박근혜 때 5% 올렸으면 한 20% 30% 돼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아무도 집 못 가게 되죠. 예. 그게 아니죠. 다 원상 회복했잖아요. 그게 사기예요, 사기.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예. 사정이 너무 심각한데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오늘 예. 참 좀 씁쓸한 얘기인데 예. 어떤 우리 보수 진영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예. 경제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글을 제가 읽어보고 참 너무 너무 뭐랄까 참 잘못됐다. 이런 글은 써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박한 인간일수록 이익을 보장받는다. 지금 임대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임대차법이 이번에 이제 하려는 게 저는 임대차법을 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쇼니까. 쇼니까 뭐 세금 올렸다 다시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데 야간에 자기들끼리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이 이분이 이제 경제 전문가인데 누가 더 지독한가를 다투는 그런 게임이다.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렇게 다투는데 누가 더 지독한가 그런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래는 1차 자유의사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키면 되는 거지 누가 지독하고 말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개정된 임차인 보호 조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 주인에게 임차인이 냉정하게 비열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은 좋다. 효과를 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정말 근데 그분 좀 정부를 하고 한 건가? 왜냐하면 법이 그래 정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재계약 갱신할 권리가 있다. 최대 상승이 5%다. 그럼 5% 올려드리겠다. 근데 거기에서의 그 5%라는 부분 그게 한번 봅시다. 박사님. 10억 아파트면 5천만 원 올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올리는 부분이 그걸 냉정하고 비열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지금까지 관습적으로도 대략 그 정도 이하였죠.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이제 그 원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약 자유.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견이 합치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 중요한 원칙이고 두 번째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렇잖아요.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모든 사회생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갖다가 갑자기 이분은 이 임대차법이 무슨 뭐 누가 더 지독한가를 다투는 법이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냉정하게 비열하게 권리를 주장하면은 뭐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냉정하고 비열하게 한다고 뭐 없는 덕을 볼 수 있고, 그 순수하게 한다고 쫓겨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집 계약에 있어서는
갑이 주인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모든 거래가 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 말대로 하면은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부 비열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친 세입자에게 이분은 세입자를 이제 잡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왜 표현을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네. 거친 세입자에게 한번 호되게 당한 집주인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호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은 점차 험악해진다. 그러니까 고리를 세입자를 걸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친 주인에게 호되게 당한 세입자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따라서요. 현실적이죠.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 고리를 거친 세입자에게 먼저 두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뭐 사실 뭐 그 가난한 사람이 더 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부자가 더 뭐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입자고 그냥 임대자인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드라이하게 봐야지. 이분은 세입자는 비열한 걸로 냉정한 걸로 거친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뭐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분은 차마 여기 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게요. 그 세입자나 저는 뭐 집주인에 대해서 특정하게 인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아주 악의적일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차 험악해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법이 지금 수백 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4천 몇백 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법이 있는데 그럼 지금 험악한 거죠 지금 4천 몇백 개의 법이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법 개수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지금 험악한 거죠 이미 이거 나오기 전에는 그럼 험악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조금은 의도를 담고 있는데 그래도 학자거나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논리를 설명을 할 때 정치적 의도가 그 논리 속에 비춰지는 예를 들거나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좀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자제하는 게 좋다고.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수의 지도자들이 정말 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보수의 아주 지도자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좀 자제하고요. 그야말로 이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득권 편을 드는 것이 이념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득권이 많습니까? 비기득권이 많습니까? 비기득권이 훨씬 많죠. 저건 뭐 이념적으로 도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보수 시민 사회가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인 게 이게 국가 안보를 외치잖아요. 정북 척결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북 척결을 여기 좌익만 비판해요. 이 좌익만 비판하고 사실은 그 이명박 박근혜랄지 황교안이랄지 김종인 이 사람들도 그 안보에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비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좌익의 정북성만 비판하는데 그것도 공중에다 대고 허공에다 외치는 거예요. 뭐 그냥 쇼죠. 그럼으로써 이명박이 5년간 집권했는데 그때 다 문제 해결하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 안 하고 박근혜도 4년 반 동안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황교안이는 막 1년인지 무슨 뭐 왔다가 무슨 왔다 갔다 무슨 뭐 쓰레기차 타고 다녔나요? 아니면 무슨 복숭아 따로 다녔어요. 복숭아 따로 다녔나요? 거짓말 하고 다니고 있고 이 아저씨는 계속 헛짓만 하고 있잖아요. 저 5.18 가서 저 아저씨는 왜 저럽니까? 5.18 그 역사학회 회장이시죠? 네. 저는 우리 황 소장님께서 논평을 해주신 것이 정말 그 딱 설명이 됐어요. 저는 그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저럴까에까지는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황 소장님 논평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번에 개헌하고 이렇게 저쪽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국보위 들어간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씹힐까봐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다 그렇게 논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역시 우리 황 소장님께서 그 만물 박사시다 모르시는 게 없으셔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잘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 그 시민 운동 지도자들이 또 이 뭐랄까 그 서민을 수탈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부정부패,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뭐 조갑재, 뭐 서정갑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일체 제가 10년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서경석 씨도 마찬가지고 뭐 박정수 뭐 다 마찬가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하면 수구 기득권을 따라서 부정부패한 일들이 그 본인이나 측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고 견제하고 해야지. 극단적으로 이 좌파만 다 문제가 있고 보수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면 그거는 그야말로 5.18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저 수구 좌파들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첫째는 요점이 그 종북 척결만 주장하는데 그것도 좌익의 종북 척결만 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일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다 감추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감추어주는. 그러니까 애국이 아니라 감추는 거예요. 비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보수 시민운동가들이 하는 건데. 그 밑에 빈부 이야기도 좀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 척결하고 그 다음에 빈부 격차 해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안보의 초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백성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그건 안보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혁명에 그런 게 있잖아요. 월남전에서도 그 최명신 장군이 그 마을 주민들에게 잘해라. 그래야 그 민심을 얻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택동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빈부격차가 늘어나면은 불만이 생기고 그 안보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민의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보수 시민 운동은 오직 여기만 관심이 있지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 김종인이가 개판 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안보적으로도 그 다음에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일체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서민의 고통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안보의 초석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서 종북 척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북 척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 이까지 일단 1부로 하고요. 내일 2부에서 또 박민구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